오래간만에들 여러분들께서 오셨는데 이게 제가 잘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그 이 시대의 특징을 보니까 제위 32년에 딱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장 왕성한 그 절정의 그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시대는 이제 파저강 1차 야인 정벌이 이제 15년 4월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종 19년에 2차 정벌을 하는데 그 1차 정벌과 2차 정벌 사이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을 당했던 야인들 쪽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생기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이제 그 부분에 예민하고 집중적인 그 노력들이 있었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황제가 5대 황제 선종이 이제 퇴위를 하고 그리고 6대 영종 황제가 즉위를 하고 하는 변환의 이제 시대였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그 농법이 이제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봄이 돼서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끊임없이 화재가 비 오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걸그 애써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가을이 되면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이제 고난이 그 이제 지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천문기상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시대를 읽으면서 세종이 또는 이제 세종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이 토론의 수준이 굉장히 그 높아졌구나. 그래 국정에 이제 현안이 있을 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내고 결론을 내고 하는 그 내용하고 그 26년이 됐을 때 왕이 얘기를 하거나 신하들이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결론하고 하는 그 내용이 질적으로 대단히 높았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게 보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열린 이제 그 독서 토론이라는 형태의 그 경연을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세종의 이 국가 경영은 결국 이 토론으로 이제 시작해서 토론으로 끝나는 것인데 특히 이제 토론하는 방법이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은 아예 토론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론을 시작하면 상사나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코드에 맞추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종은 그걸 알고 우리 문제를 토론을 하면 서로 눈치를 보지만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부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열린 토론을 한 다음에 그럼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국내 문제를 토론을 함으로써 토론을 성공적으로 이끌은 것이 이제 세종식 경연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 경연을 하려고 그러면 이 세종이 지혜로운 그 이제 그 임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종이 가만 보니까 라인과 스텝과 싱크탱크를 아주 절묘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이라고 하는 건 6조가 있었으니까 집행을 하겠죠. 그런데 이 스텝은 이제 의정부에 있는 영의정, 그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국가의 원로를 이 참모 부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토론하는 내용을 보면 이 의정부에 계신 분들의 그 의견들이 굉장히 그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보면 이미 상당 수준의 그 지식과 지혜와 이런 걸 갖추고
그 완벽한 질문을 하거든요. 그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싱크탱크인 지편전의 학자들이 열심히 그 왕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열심히 이제 제공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의정부의 참모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완벽에 가까운 발제를 하는 거죠. 이거 과연 그렇게 정말 그 누구나 다 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쉬운 그런 그 알기 쉬운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가보면 이렇게 참모와 집행부와 싱크탱크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조직이 잘 없어요. 요거를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병철 회장이었죠. 이병철 회장은 삼성이 작은 규모일 때 1950년대 이미 이 참모들을 그 활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연구소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싱크탱크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를 600년 전에 이미 이런 현대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고 대단히 그 놀랍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왕이 이제 경연을 하는 모든 그 문화가 홍익 인간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모든 그 신하들이 더 신바람대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동양의 르네상스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 준비를 한 것은 세종의 국정 운영의 방식은 결국 토론으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하는 그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1898회를 하는데 뒷부분에 가면은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도 그렇고 뭐 건강도 아프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1회가 있고 앞부분에는 아마 일주일에 2번, 3번, 4번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근데 세종 5년에 얼마나 했냐면 250회를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250회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상왕으로 계시다가 태종의 이제 그걸 지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다가 세종이 딱 돌아가니까 이 세종의 철학과 함께하는 분들의 철학이 하나를 맞아야 되니까 250회를 하는 거예요. 거의 매일 토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공유 공감하는 그런 이제 속에서 국정을 이제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독서를 하고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 다살이라고 해서 참석한 사람은 무조건 다 토론을 하는. 저는 이 다살이를 해보니까 회사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대부분은 토론 10명, 20명 있어도 한두 사람 얘기하고 그냥 노트에 적고 그냥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마음 한뜻이 잘 안 됐는데 세종은 이걸 했다는 거 정말 놀라운 그 토론 방법입니다. 네, 그 세종의 토론하는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왕의 뜻, 개개인의 사람들의 뜻이 서로 통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말로 표현했을 때 말이 서로 통해야 되는 것이고 응? 근데 그걸로 끝나는 근데 것이 이제 아니고 걸어가나 보나. 마음이 통할 때까지 하는 게. 한다는 거예요. 여덟이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저것만 이것을 뒤따라갔겠지. 아침 되면 저때. 응, 예, 예. 응, 응. 그래서 저는 이것을 뜻이 하기가 통하고 말이 음식.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니까 삼통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제가 유럽에서 공장도 해보고 미국에 가서도 이 일을 해보면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뜻과 말이 딱 통하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마음까지 통하지 않으면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까지 어떻게 통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독일 공장이나 이런 데 공장에 가면은 마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 뜻과 말은
이 대화에서 얘기를 하면 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글로 장황하게 써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읽게 하면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갖다 붙여놓으면 잘 읽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고 공감이 안 가니까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도록 해야 되는데 600년 전에 이미 세종은 마음까지 통하는 것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세종은 항상 말을 할 때 목표를 지향하는 바를 수신제가 치고 이런 정도 레벨이 아니고 평천하 레벨, 세상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더 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따라가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앞으로 경영자들, 국가 경영자들이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 세종말 사자성어의 감고작금이잖아요. 이게 바로 독서 토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할 때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얘기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세종이 회의를 끌어가는 그 순서죠. 그 이제 그 세계적인 그 사고의 프로세스가 이제 KT 방법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1950년대에 헤프너와 트레고 박사라는 두 분이 이런 이제 그 문제 해결의 사고 프로세스, 경영자들의 사고 프로세스를 방법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이 아폴로 13호가 성공을 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러면 이 KT 방법론을 도입해 가지고 그 수만 명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똑같은 그 방법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폴로가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1950년대, 60년대 가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여하튼 서방 국가들에서는 이 KT 방법론이 정말 그 경영의 그 방법론으로서 엄청나게 그 전파가 됐고요. 일본에서는 그 혼다가 제일 먼저 도입을 하고 한국에서는 삼성이 이거를 1984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고의 프로세스를 네 가지 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삼성에서 이거 저희가 1984년도에 도입해갖고 교육할 때는 이 네 가지 프로세스를 한 가지를 하루씩 그렇게 해서 4일간 하고 전체를 해가지고 꼬박 5일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씩 하면 5, 8, 40, 40시간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삼성의 간부가 되면 이 합리적인 문제 해결 사고 프로세스를 전부 다 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이 질문이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하는 거를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이 어떤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또는 이거 이제 그 조세 제도를 공법 바꿀 때 이렇게 이 과거 시험 문제 발제한 문장을 쫙 읽어보면 이 구구절절히 상황 설명을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세제 개혁했던 얘기들까지 다 해가지고 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다 드러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그런가? 그두 번째는 그건 또 왜 그런 문제는 왜 생기지? 그 문제를 알아야 되니 원인을. 그래 원인을 여러 번 파고 들어가 갖고 진짜 원인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세 번째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그 의사결정을 해서 이제 이 책임자를 정해가고 추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잠재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실패를 하거든요.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는 게 고속철도 공사를 그 하고 있을 때 저쪽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천성산이라는 데서 도롱뇽 문제가 생겨가지고 스님 한 분이 들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뭐 그 엄청난 기간이 늦어지고 돈도 많이 낭비가 됐잖아요. 그런 잠재 문제들을 미리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세종의 질문에는 이 잠재 문제에 대한 얘기를 거의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상황 분석이나 이런 거는 이미 토론을 통해서 또는 탱크를 통해서 이걸 좀 하고 원인 분석까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게 토론을 시작을 해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종으로서는 이 과제가 이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잠재 문제를 이 전부 다 제대로 짚어갖고 예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수준의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이 세종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 세종은 끊임없이 만일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그 잠재 문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금 이제 근데 그거를 이 세종의 이제 한문 그때 표현으로는 광문 널리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전체를 분석해야 되겠죠. 서사 깊이 있게 천천히 생각을 해갖고 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정구 정말 그 여러 가지 원인 그 문제를 분석해서 그 중에서 가장 올바른 걸 찾아내 가지고 그걸 대책을 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치 그 프로젝트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팔로우해 이거죠. 그래서 영어로 치면 시츄에이션 어널리시스, 프로블럼 어널리시스, 디시전 어널리시스, 포텐셜 프로블럼 어널리시스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는데 놀랍게 600년 전에 세종은 이걸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근데 세종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6천년 전에 12지 그 12동물을 했거든요. 12동물 중에 맨 앞에 있는 네 마리 동물이 바로 이 합리적 사고 프로세스 이네 단계하고 똑같습니다. 쥐란 놈은 가장 영리하고 멀리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제일 먼저 문제를 아는 거야. 상황 분석해갖고 뭘 해야 되는지 쥐처럼 해라 거야. 손은 앉아가지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잖아. 서사하는 거죠. 그다음에 호랑이는 새끼를 낳으면 그러면 키울지 안 키울지 절벽에 밀어 던져보고 올라오는 놈만 키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랑이처럼 결단해라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토끼가 있습니다. 그 토끼는 굴을 그 대체로 세 개씩 갖고 있다 그래서 그 교토 삼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더 강한 동물을 만나면 야 숨어야 되거든요 굴로. 그러니까 미리 잠재 문제가 만날 잠재 문제를 생각하고 생각지 못하는 곳에다가 굴을 뚫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 금방 토끼를 봤는데 사라지는 이유는 미리 이런 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잠재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 거니까 예상을 하고 미리 대비책을 세우고 해야 성공한다. 이거를 놀랍게 6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 네 마리 동물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쳤는데 600년 전에 세종대왕은 이 독서 경연, 이 독서 토론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하여튼 이 모든 지도자들한테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야 다시 우리는 서양으로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종의 이 방법이야말로 이 가장 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12지 경영의 내동물, 세종의 문제 해결 방법 네 가지, 이 서양의 KT 사고 방식 네 가지 이게 다 똑같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것이 기업이든 정부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세종의 모든 사례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발제하는 내용들은
딱 네 가지, 참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그걸 했는데 내용을 다 읽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는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어차피 국경 방어죠. 물론 일본에 대한 대책도 있지만 두만강, 압록강에 대한 국경 체제를 어떻게 정비하고 이 여진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이 정말 그 국정 논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만 한번 이제 들여다보시면 16년 6월 1일 날 강계 등지의 석성을 쌓는 문제 등의 국정 방어 문제를 논의하다. 그래 놓고 도승지 안승선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영의정 황희 등과 의논하게 했다. 이 강계에서 만포에 이르기까지 90여리고 만포에서 허림까지 30여리인데 그곳에 사는 백성은 겨우 300여호이다. 겨울철을 당할 때마다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끌어다 강계로 들어와 지냈는데 가산을 탕진하게 되어 백성들이 매우 괴롭게 여기니 만포 구자의 목책을 걸어 치우고 다시 석성을 쌓아 마땅히 근처에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도록 하고 환란을 피하게 본부로 왕래하는 배단을 덜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거 보면 벌써 이 세종은 그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다 끝냈어요. 그럼 마지막에 의사결정 단계에 집중적으로 토론을 일어나게 해서 나중에 책임자를 임명하고 그 제대로 올바르게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윤덕이 그냥 뭐 무의정이니 뭐 이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정 전체를 왕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열심히 이제 그 공부를 하겠죠. 그 저번에 참의 박곤이 자세히 살펴와서 말하기를 그 땅에는 물이 없어 성을 쌓기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였사오니 다시 성터를 살핀 후에 석성을 쌓음이 편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토론이 이제 가능한 수준이 됐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갑수단과 여연 사이도 거의 똑같은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모두 아뢰기를 오는 8, 9월 사이에 사람을 보내어 두 고르의 상거와 도로의 원건, 거민의 다소와 경지의 유무를 살피게 하여 만일 경작할 만한 땅이 많이 있으면 다른 고을에 인민을 요량하여 적당히 옮겨 들여 보낸 후에 뒤하여 현을 설치하며 옳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의정부가 되던 거기 참여한 사람들의 수준이 이런 수준에까지 올라 있다. 그래서 이 세종 시대에 꽃을 피우는 세종 16년에 아 그렇구나 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만드는가 어떻게 공감하고 함께 이렇게 토론해서 협력을 하게 만드는가 성공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활쏘기의 훈련을 위해 사격장을 늘리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앞으로 여진족이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활을 잘 쏘아야 되는데 보니까 연습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해서 이 사격장을 늘리게 되고요. 그 보험찰 등 이게 이제 여진족인데 야인에 대한 방어 대책 이걸 이제 논의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진족을 이뭐 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 자리를 준다든지 뭐 양식을 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회유하는 측면과 아니면 이제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따르게 하는 부분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대책을 하면서 아마 이 파저강 이제 그 토벌 이후에 이것을 이 부분을 평화롭게 만들어 가려고 그 엄청나게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각도의 선거 관리자를 세우다. 그 최윤덕이 이제 말하기를 태평양 날이 오래되었는데 마땅히 한가한때에 미쳐서 성과학을 쌓아 나라의 터전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경의 뜻을 잘 알았다. 이렇게 이제 호응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임금이 갑병과 성곽의 일의 뜻을 두어서 충청, 전라, 경상, 세도의 성곽은 형조판서, 경음지, 함길도의 성곽은 호조, 참판, 심도원, 평안도의 성곽은 호조, 참판, 박권. 이게 가만히 보면요, 호조나 형조나 이게 물론 이 파워가 있는 이런 그 부서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자를 정해가지고 일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사람도 잘 정하고 이 과제도 확실하게 정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인들의 관리에 정성을 기울인다는 얘기가 여러 개 있는데 보면 뭐 알타리에 동송고로라는 사람이 와서 시위 이제 왕실에 와서 그걸 하기를 원하니까 관직을 제소하고 뭐 옷을 준다든지 또 이게 그다음에 양식을 준다든지 무슨 뭐 어떤 뭐 종이를 준다든지 여하튼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토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화저강 야인으로 귀화하여 신하가 되기를 원하는 자의 처리 문제도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과 여론을 해서 이것이 무슨 뜻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서로 예측을 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토론을 해가지고 만전을 기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7년 1월 18일 날 되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량합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아는 오랑캐잖아요. 오랑캐들이 2,700여 기병들이 와가지고 여연성을 포위해서 공격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여진 쪽에서도 이거 자꾸 이제 그 공격을 하고 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정 문제에 엄청난 그 힘이 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이게 참 놀라운 이제 그 왕의 명령이 있는데 함길도에 전지하여 회령부 영북진의 상황과 이 지역을 부유하게 할 방법들을 알아도록 해라.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잘 될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연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종의 국가 경영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평안도 방어를 위해서 인민을 입주시키고 입주된 사람들이 어떻게 잘 그 자리에서 정착을 해갖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논의들을 한 거죠. 병조에 전지하여 평안도 국정지역에 인민을 이주시켜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아뢰게 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국정 그 전략 계획을 세우게 하고 추진하게 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제 그 제주도 남쪽으로 가면 제주, 진도 등 남해안 섬들의 외인에 대한 방어 대책을 인수부소의 이길배가 상서를 했습니다. 이 상서를 또 열심히 읽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전부 다 병조해 해가지고 외국 외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하고요. 2016년 세종 16년 6월 달에 보면 외인들의 숙소를 다시 짓고 외인과의 무역 대화 등을 금했어요. 그래서 부산을 비롯해서 세 군데 외관이 있었는데 그 외관의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이 민간인들이 이렇게 밀거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외관을 튼튼하게 벽을 높이 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바른 무역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제대로 된 체제를 만든 것이 세종 때입니다. 이번에 부산에 가서 외관의 위치를 이제 그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역시 그 세종이 있어서 오늘날 부산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인들과의 무역에 대한 체계화, 무역 대화들을 금한다는 건 그냥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걸 금한 것이고 또는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간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허조가 거기서 좋은 의견을 내 가지고
중국의 그런 관하고 같은 정도로 체제를 완비를 하자 그랬더니 허조의 의견에 따랐다. 이게 이 허조가 훌륭한 사람이죠. 두 번째 과제는 과학기술로 부흥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세종 한 16년, 17년 되니까 그 사이에 세종께서 노력을 해가지고 했던 과학기술 투자가 결실을 맺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나눠줄 그런 단계가 된 것이죠. 그첫 번째가 자격 수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자격 수차가 이제 실패된 거지만 제가 이거 누군가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박 선생이 일본 갔다 와서 자격 수차가 좋더라 이걸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자격 수차를 가져와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본인 왕이 직접 보기 전에 이 진양대군 이유 안평대 이유 안숭선 등으로 자격 수차를 보게 했더니 아 이거 괜찮은 것다 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쭉 찾아보니까 세종 19년에 가니까 그때 가서 혹은 오치선에게 명하여 자격 수차를 근교에 설치해서 이를 시험하게 했다. 그래놓고 이 세종이 이제 가서 이제 봤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마 이때 가서 실험을 했는데 제대로 이제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렇다고 보는데 세종은 그 이 앞에 수차를 볼 때도 이 뭐라 그러냐면 임금이 말하기를 하늘이 가물 징조가 있으니 물을 댈 만한 곳에 옮겨 배치하면 내가 마땅히 친히 가서 보겠다. 그 자격 수차를 실제로 실시해서 돌아가는 걸 나한테 보여달라. 내가 가서 보겠다. 이게 세종은 항상 실사구시 항상 뭐 가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항상 눈으로 확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결실 중에 이 자격루가 있습니다. 자격루는 뭐 설명을 여기서는 이제 이 자격루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빼고 이제 복원하는 얘기를 해보면 1434년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들었던 최첨단 물식의 자격루가 5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원형 복원돼서 실제 작동에 성공하였다. 이게 이제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복원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덕수궁에 이렇게 물통 두 개하고 이게 물받이 두 개 이렇게 해놓고는 이걸 보고 자격로로 갖다 붙여놓고 예, 항상 우리 보고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품 몇 개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국대 남문영 교수가 이거를 복원을 했는데 정말 그 한 10여 년 걸렸습니다. 예.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한 9세기 때까지의 중국의 수차는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치차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서 시계를 맞추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틀림없이 장영실이 중국 가서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서 이제 치차가 돌아가는 시계를 봤을 텐데 돌아와 가지고 그 중국과 같은 시계를 만든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원리의 자경루 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주 창의적인 기술로 만드는 거죠. 이게 물을 일정한 속도로 떨어져서 이제 물통에 집어넣으면 여기에 그 뭐랄까 이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그릇 용기를 하나 이제 집어넣어 놓고 위에 이제 막대기를 세워놨어요. 그럼 물이 들어가면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는 속도가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10cm 오른다 그러면 10cm 240cm를 쭉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 24시간을 잴 수 있잖아요. 그런 원리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왜 자격노냐 하면 이것이 한 시간 분이 딱 올라가면 거기에 구슬을 탁 치게 자격
그 치게 만들어가고 구슬이 떨어져 나와서 그것이 굴러가는데 지렛대 원리로 처음에 작은 구슬이 시작돼 갖고 나중에 아주 큰 구슬이 내려가 갖고 이 힘으로 종도 치고 북도 치고 정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동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세종은 그 중국의 기술을 보더라도 야,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는 중국과 같아야 돼 하는 그런 차별화 기술이라 그럴까? 항상 그 창의적인 그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자경루라고 하는 이 시계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서 한 말 더 드리고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왜 잘 아느냐 하면 이 보건하는 프로젝트 팀에 물론 이제 메인은 아니지만 거기에 한 멤버로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주모를 만든다든지 여기에서 종을 치러 나오는 인형을 만드는 한국에서 제일 인형을 잘 만드시는 분을 찾아가서 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게 세종대와 같은 과학기술 그런 뭐라 그럴까 문화를 만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정말 인류가 되겠다. 그 뭐랄까 아주 상징적인 게 바로 이 자경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금속 활자 이제 세종 16년이 그 갑인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갑인자라고 이제 하는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 이천에게 명하여 감독하게 하고 그래갖고 지편전 직제학 김돈 직전 김빈 호군 장영실 점전 이 딱 보면은 프로젝트 팀을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부족한 것을 뭐 진양대군 까지 해서 그 글자폰을 이제 쓰게 하고 하는 여하튼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람들이 완벽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젝트로서 이걸 추진을 해서 성공을 시킨다는 거를 알게 됐는데 정말 대단한 그 실적입니다. 여기 보면 신문에 난 그 기사인데 구텐베르그 성서보다 16년 앞선 조선 활자 갑인자가 공식적으로 옛날의 그 모습이 이렇게 출토가 됐습니다. 인사동에서 나왔죠. 그때 썼던 이제 책들은 있었는데 활자가 없었는데 이걸 찾아내 가지고 아주 좋은 유물로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이 지식 수준이 올라가니까 종이가 필요하잖아요. 그 이제 자치 통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걸 인쇄할 종이와 목을 마련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인쇄를 하는데 이제 금속 활자는 됐다 그죠. 그러면 이제 좋은 종이가 필요하잖아요. 30만 권이 되면 자치 통감을 500질, 600질 할 수 있겠다. 그 종이와 목을 준비할 계책을 마련해라. 이거 이제 계획을 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이를 이제 중앙에서만 못 만들고 각처에 나눠서 이제 만들게 하는데 그중에 더 재밌는 거는 이 종이에 그 닭종이 닭 풀이 들어가죠. 닭. 그래 닭은 국고에 쌀로서 바꾸고 경내에 중두를 시켜 종이 뜨는 일을 하게 하되 의복과 음식을 주고 쑥대와 밀, 보리집, 대겁질, 삼대 등을 준비하기 쉬운 물건이므로 이를 5분마다 닭 1분을 섞어서 만들면 종이의 힘이 조금 강할 뿐만 아니고 책을 받기에 적합하고 닭을 이게 왕의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스스로 이 과학기술자가 되지 않으면 아마 이걸 누가 했겠어요? 틀림없이 집현전 학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아마 이 왕하고 토론을 해서 왕이 이런 전문가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대통령도 그냥 내가 말만 하고 시키면 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닭이 또 필요하니까 경상도 동래현과 경기 강화에서 재배하는 닭 외닭의 작황 상황을 감사가 보고하게 하다. 이렇게 정말 디테일한 그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거 이제 전쟁을 하려면 염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향염초 대신 당염초를 법으로 삼고 염초장을 각도에 보내어 끓여 만드는 법을 가르치게 하다. 이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모든 이 기술이 중요한데 중국에서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국 이제 그에 가가지고 그 기술을 좀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훔쳐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그 황제한테 좀 내달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찍이 홍무연간의 외적을 잠대서는 화통, 화약물을 만드는 원료를 나누어 보냈다는 말이에요. 보내왔죠. 그런데 본국의 공장들이 염초를 구워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하므로 제조하는 것이 정밀하지 못하오매 이제 값으로 매수하고자 합니다.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 테니까 좀 이렇게 사고 싶은데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황제께서 좀 배려해 주시기 바라 이거거든요. 정말 이게 이 세종의 경지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가 초인류가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함도 우리나라 그 배가 옛날에 그 백제 시대도 그뭐 장보고도 있고 이거 선박 기술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외와 유구국에서 선장을 초빙해서 병선을 결정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조선에서 주로 활동하던 외국인 선장은 이래저래 사람들인데 그 일본 우회하고 유구국 출신이다 그요. 이 사람들하고 부인에게 급료도 주고 쌀콩 양식도 주고 약간 해가지고 기술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아 우리가 그 강에다가 이제 그 이 배들을 띄워놓고 평가를 하고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고 이게 정말 그 이때 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순신 장군이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시계 얘기는 너무 잘 아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렇게 그 나눠주는 거죠. 여기 보면 이해 비쳐 밝은 것이고 길 옆에 설치한 것은 보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고 지금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이 일할 때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말도 이제 야인들로부터 큰 말을 갖고 와서 저 집중적으로 공주해서 키우게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군기 제조 공장도 이렇게 해가지고 인력 숫자도 이렇게 7, 800명이었는데 이렇게 줄었다 이거야. 아마 왕이 또 이걸 뭐 이렇게 7, 800명하고 1000명 이렇게 많이 늘려놨겠죠.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과제는 행복한 나라 만들기. 근데 이 노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 세종은 노비에 대한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었어요. 노비를 함부로 죽이면 안 되고 노비의 권리를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했죠. 그 형조의 전지에서 노비를 마음대로 죽인 주인의 처벌에 대한 법규를 새로 만들게 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양로연을 베풀었어요. 사정절에 나아가 의식과 같이 양로연을 베풀었다. 세종 16년 8월 달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80세 이상인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비로소 양로의 예를 일으켜서 노인을 우대하시니 심히 거룩한 일이옵니다. 예학을 갖추고 전장과 문물이 밝게 갖춰 신이 더욱 기뻐하고 경축합니다. 이게 신이 이미 나이가 늙어서 보답할 길이 없사옵고 다만 성수만년을 축소하고 뭐 이렇게 성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축하를 하는데 이 예를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만들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늙은이들이 취하고 배불러서 혹은 지팡이를 짚고 혹은 자제들이 부축하여 조용히 파하고 돌아가니 태평시대에 거룩한 일이 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중궁이 또 여자들을 아마 뭐 모셔다가 양로원을 베푸는 것이 이렇게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었고요. 그래 100세 이상 노인 처우에 대한 것도 100대 이상 된 노인에게 해마다 쌀 10석을 지급하고 매월 술 고기를 보내주고 수요를 파악하게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두 지급을 하고 그 수요를 기록해서 보고해라 이랬어요. 근데 그때 이 허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정량의 할머니가 103세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정말 그 수명이 짧았지만 그 100세 이상 된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 80 노인을 위로 구제하라는 것은 이미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다만 100세를 지난 자가 이슬이라고는 사료되지 않아 따로 법을 세우지 않았는데 이거 있구나, 이걸 하자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년퇴임에 대한 또 규정도 있어요. 각사의 이전은 나이가 40 이상, 성중관은 이거는 이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성중관이라고 하더라고요. 60 이상이면 거관, 이 관직을 물러나서 퇴임하는 거죠. 이거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그 정년 퇴임하듯이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은 40세 이상, 그다음에 성중관은 60세 이상 이래가지고 정년 퇴임하는 그런 것도 이제 정하기도 하고 이 주문 거래에 대해서 이제 사적인 매매를 하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결론은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마땅히 그 금이라고 하는 건 정부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맞아서 민간이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삶에 이 어려움을 주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금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 이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 민간 중심으로 생각을 백성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홍익인간이 아닌가. 이 부분은 각 품관에 품된 명부의 뭐 수식, 사대부 자손의 귀고리 등은 부득이 통용하는 물건인데 인간에서 사설의 매매함도 일체로 모두 금단하기는 진실로 타당하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전례에 의하여 금하지 말라. 이런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위가 되면은 죄수를 속히 결단하고 가벼운 죄는 보석 처리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 감옥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또 16년에 보면 각도의 섬에 의원을 보내라. 이런 대목도 있어서 정말 이 백성들의 삶, 건강 이런 거에 대한 걸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맹인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그 맹인 지화와 신생에게 실직을 제소하는 문제를 논의했더니 이게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직책만 걸어놓고 일 안 하고 그러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임금이 하는 말이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니 내가 다시 생각하여 보겠다. 그러니까 세종은 뭘 하나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어떤 그 반대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더 생각해갖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이게 뜻을 펴 나가는 아주 그 뭐랄까 훌륭한 그 이제 그 리더십이라고 그럴까 이런 목표 지향적인 그런 걸 갖고 있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면 유익이 되는 지방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조의 전제에서 백성에게 유익이 되는 수준 높은 지방관을 파견할 방법을 아뢰게 해라. 세종 시대는
이 지방관들을 평가를 등급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항상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상중하 그러면 뭐 이 중이 몇 번이면 어떻게 하고 하가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또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갖고 어디 출신들이 이그 잘하고 어디 출신이 못한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팔로우를 해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과 훌륭한 지방관이 행복한 백성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여하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지방관을 양성하고 내보낼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그 2조에서 지방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아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책 방안을 이렇게 한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법에 따라서 법률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문을 이제 권학을 하게 돼요. 형조에서 율문을 권하게 하는 방법을 아래다. 그래가지고 여하튼 그 법이 그때 막 이제 체계화되고 전파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법의 중요성이나 그걸 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아마 이렇게 율문을 권악하게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하고 올바른 사회가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율령을 어떻게 해라 뭐 해라 뭐 굉장히 상세한 대책이 나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기사를 높일 조목 이런 게 있어요. 춘추관에서 그 교지를 내려 기사를 넓힐 조목을 의논하여 아래다. 이게 뭔가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니까 나라에서 여러 가지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기사로 이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써서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결정을 하거나 변화된 것들을 저기 백성들 끝에까지 다 알려야 되니까 기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방법을 조목조목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예요. 요즘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법이 바뀌고 하는 게 뭐 언론에서 보도하고 하는데 정말 그 제대로 된 그걸 알기 백성들은 알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때 벌써 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놀라운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나라 만들기는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만은 지방관들이 이제 그 떠나가게 되면 반드시 왕이 만나가지고 한 말씀씩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충청감사, 남지, 경상감사 이제 감사가 이제 떠나니까 정등은 이미 나의 뜻을 아니 가서 직책을 다하라. 이게 아마 이 경영 어떤 토론에서 늘 참석을 하고 해서 그런지 이 더 말할 건 없다고 이 뒤에 알지 않냐 이런 수준의 이제 이 지방관들을 내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영동 현감하고 신천 현감이 하직을 하니까 예, 영동 현감한테는 근래 실농에서 백성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여 구유를 더하고 형벌을 상고 농사를 장려하라. 그리고 이 신천의 현감한테는 들으니 그 도에 수재가 많다고 하니까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 이렇게 이 세종은 각각의 지역마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이미 큰 거는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마다 다 말이 조금씩 달라요. 물론 형벌을 상고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뭐 하는 이런 큰 틀은 같지만 여기 보면은 이 밑에 이거 보면 근년에 변홍서가 잘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많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니 그 구제에 힘써 아사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농성을 권장하고 형벌을 삼가서 내가 위임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이게 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지방 그 관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걸 전부 다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각자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이런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 놀랍습니다. 별로 1시간도 안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50분 정도, 55분 정도로 발제를 하셨고요. 그 사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고기현 본부장님 질문해 주시죠. 아, 예. 저기, 감명 깊은 강의하고 강독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 삼성 이병철 회장 이야기 하셨는데요. 예. 어, 세종에서 배웠던 것일까요? 뭐, 그렇다고 하면 그걸 좀 나타내는 뭐 근거가 될 만한 뭐 기록들이 좀 있을까요? 이렇게, 예. 예, 그런 기록은 그 자서전에 이런데 없는데요. 근데 그 미국에서 KT 방법론을 만들 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 세계 그 고대나 현대를 둘러서 이렇게 훌륭한 경영자들을 보니 대체로 이 네 단계의 사고 프로세스로 일을 하더라. 그 인류 경영자들은 생각하는 방법이 똑같다. 동서양 고급이 다 똑같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병철 회장이 그 회장한테 직접 이제 가서 만나서 이제 회의에 참석했을 때 깜짝 놀란 게 이제 경상도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맨 처음에 그 이거 지금 거기 회사에 뭐 뭘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된 이런 얘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야 얘기해봐라 이렇게 한다고요. 경상도 말로 얘기해봐라. 그 상황을 다 얘기해라 그죠. 그리고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얘기해봐라 고요. 그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1번 뭐 2번 뭐 3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합격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딱 하면 그 다음에 딱 뭐라 그러자면 그거는 와 그렇노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이렇고 저렇고 막쭉 얘기를 하면 그래서 웃잘라노 웃잘라카노 이렇게 이제 경상도 말로 하는 거 어떻게 하려는 거 그 의사결정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맨 마지막에 딱 질문이 그거만 하면 다 되나? 그래서 질문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만 하면 다 되나? 그러면 아 이걸 하다 보면 뭐 자금이 한 20%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근데 그런 얘기를 몇 개 그래도 이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면 안심을 하고 됐다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요 네 단계를 제대로 답을 못하면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삼성이 이제 이병철 이건희 회장을 거치면서 저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방법론에 따라 가지고 삼성의 임원들은 항상 세 가지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과제를 언제 누가 만나서 물어봐도 얘기할 수 있게 그 몸으로 익히고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동서양이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던 거는 우리 저번에 의령에 갔을 때 이병철 예, 생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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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들은 게 이제 그 어릴 때 예, 예, 그 한학을 배우고 서당에서 좀 공부를 했다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실록 공부까지 이렇게 좀 했나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예, 아, 예. 근데 그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학의 그 논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이 생각하는 방법 이런 얘기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예, 세종대에 이렇게 이그 깊이 생각해라 뭐야 이런 얘기가 오히려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고맙습니다. 우리 그 박현목 교수님이 그 네 단어를 잘 찾아주셔 갖고 아 이게 세종의 생각의 프로세스를 정말 잘 나타내는구나. 제가 감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